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소비자원을 찾기도 하고 또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 50만 원과 영원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약 3,000명에게 취업준비자금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서울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에 영원히 책정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책정하지 않으면서 급기야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없앤 채 시의회에 넘긴 겁니다. 50만 원과 영원의 간격이 꽤 서글픈 아침이죠. 노래마저 쳐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로이 오비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프리티 우먼 수도권투데이 출발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포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2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산사태가 있었죠. 대규모 산사태가 있었는데 67시간 만에 첫 생존자가 구출됐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산사태가 있었고요. 67시간 만에 첫 생존자가 구출됐다는 소식 방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렸고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 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거는 국민신문고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네, 아주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이용 후에 실제 그 성과도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 좀 마땅하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법적 준비를 좀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도 뭐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다 아실 네. 겁니다. 이게 네. 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손쉽게 그런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또 행정심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 그리고 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정보 공개 거부, 음식점, 노래방, 영업정지, 건축 허가 거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각종 국가 자격시험에 불합격했다라든가 국가 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등록 거부 처분 받았을 경우에도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행정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행정부 내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죠. 예. 그 행정심판은 누가 합니까? 행정심판은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행정심판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 3분이 따로 계시고요. 예. 그 외에도 학계와 변호사분들 해서 46분 총 5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최근에도 그 국가시험 관련해서 여러 잡음도 있었고요. 실제 네. 최근 사례가 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단순한 운전면허 관련된 사건은 감소하고 있고요. 예. 노동이나 건설, 교육 분야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아마도 국민 권리의식과 행정심판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반환하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예. 혹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이런 다양한 청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행정심판이라는 게 행정소송과는 약간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어를 좀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제도입니다. 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대해서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네. 설치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뿐만이 아니라 처분의 부당 여부까지도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만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적법성 외에 함목적성까지 판단할 수 있고 행정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행정심판은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종심 기능을 하게 되고요. 결정에 이르는데 평균 7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소송에 비해서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사가 없으면 네. 행정 심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과연 네. 내가 잘 그 변론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점 어떻게 해소하나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이 있는데요. 일단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이제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행정심판을 절차를 진행을 할 때 그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행정부 내에서 이거를 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잘 좀 처리해 줄런지 이게 좀 담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행정심판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소관기관의 구분 없이 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다가 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소관기관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3년에 6개 기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작년 2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내년까지는 약 60개 행정심판 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또 오늘 속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2분쯤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평택 수서간 고속철도 GTX 공사 현장이죠. 여기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인부 1명이 매몰되어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사고는 지하 50m 터널 공사를 진행하다가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서 붕괴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부가 4명이 있었고 50대 1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온라인 행정심판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오프라인으로 다가갈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시민들이 또 이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구술 심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 심판 과정에 나와서 이제 청구인과 행정기관에 나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 위원들과 평균 1시간 이상 서로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심판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법원에서보다 훨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약자라든가 원격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순회 심판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위원회가 있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오기 힘든 노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행정심판 재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국민들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마련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들은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금 온라인 행정심판을 예를 들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용자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질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아직 국민들 중에 이 이용 절차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도는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올해가 30년입니다. 아유, 오래됐는데. 지금. 이용률은 또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가 보네요. 네. 아직 이제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한 46% 정도가 국민의 46% 정도가 온라인 행정심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억울할 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인지도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들 많이 좀 고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패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공직자나 공공기관 더 넓게는 일반 사기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청렴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 있었던 어떤 비위 내용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하면서 좀 바로잡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좀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또 궁금증이 있는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재결이나 의결은 강제성보다는 이제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적 효력. 그렇지만 그 권고적 효력의 수용률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가 대부분 다 실현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권고를 하더라도 좀 네네.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런 부패에 관련한 권고를 하다 보면 좀 업무가 좀 중첩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네. 국가청렴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중첩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청렴위원회가 있다가 그것이 2008년에 해체되면서 예.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고충 상담, 고충 처리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가 요즘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 번 더 어떤 분들이 좀 이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음주운전 구제 그리고 네. 뭐 영업정지가 되거나 취소된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행정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노동, 건설, 교육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언제든지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올바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부동산 실명법을 내가 위반했다라고 행정 처분이 들어와서 이게 네. 처분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좀 내가 억울하다 싶을 때 네네. 이럴 때 좀 행정 심판을 신청할 수가 있을 네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 소청 심사나 뭐 국가 유공자들도 좀 억울한 일들이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합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예. 소관 행정부처에서 등록 거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 즉 등록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의 네, 억울함을 그렇습니다. 담아내는 그런 네네. 그릇이 되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국민신문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떤 뭐랄까요 권위와 강제성이 약간 좀 부여된 그런 느낌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여겨지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 예. 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는 해체가 돼서 완전히 권익위원회에 이제 용해가 돼서 거기서 하는 의결은 이제 권고적 효력. 사실상 그 수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전히 이제 독립적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권익위원회 안에 남아 있는데요. 네. 여기서의 재결은 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여기서 결정이 되면 100%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개각이 있었는데 네. 성영훈 위원장께서 이제 오십니다. 네, 내부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성 위원장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지식도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직원들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국민들의 고충 상담 이런 것들을 좀 국민신문고가 좀 친근하게 했다면 이거 좀 제대로 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신다. 바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저희가 이 대담한 내용 그대로를 좀 담아서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 노래를 좀 깔아봤고요. 더불어서 희망산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바로 02544-954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544-9544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케이크를 전달해 주세요.
자,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오죠.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5.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 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서울시 행정을 탐방하는 날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시민들이 수집해온 물품을 이용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서울문화재단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연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대담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좀 중요한 속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GTX 공사 현장 매몰됐다는 소식, 경기도 용인시 상갈동입니다. 구조물이 무너져서 인부가 매몰됐다가 구조가 됐다는 소식, 1명 구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2명이 다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50대 인부 2명 미처 피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1명이 먼저 구조가 되고 이분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또 1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분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중태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4명이 인명이 있었는데 인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매몰됐다가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 방금 들어와서 이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페인, 서울시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수집해온 물품을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에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박물관 도시 서울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박물관 도시 프로젝트의 그 일환으로 서울을 모아줘라는 캠페인을 시민대상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캠페인은 서울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숨어 있고 본인이 갖고 있었는데 미처 이것이 생활유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옛날의 물건들을 발굴해서 박물관의 보물처럼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한번 이거를 되새기고 같이 기억해보자라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판 진품 명품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저희가 물품을 직접 기증받기보다는 저희가 그 박물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시민들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 데이터만을 먼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뭐 생활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에서는 그 예비문화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시민대상 캠페인이기 때문에 시민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 1950년대, 60년대 살았을 때는 그때 살기에 급급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 물건이 미래에 가면은 생활유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봤었을 때 그 과거의 물건들은 엄청난 서울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1950년대 이후 근현대 서울과 관련된 이제 자료가 중심이 될 텐데요. 개인적인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공연 티켓이 될 수도 있고요. 교복, 주방 도구, 뭐 간판, 광고지, 전단지,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인데 이게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보면 그때 당시에 과거의 서울은 이랬었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으로도 그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까? 지금 캠페인 홍보를 라디오 홍보와 함께 페이스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캠페인이 시작된 지 2주일 만에 한 15만 명 정도가 많이 방문을 하셨고 그래요? 이벤트 참여자도 이제 250명 정도를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9개의 가상 박물관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 설치를 해놨어요. 그때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하나씩 그분들의 사진과 이런 거를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전 같은 것도 뭐 물론 인터넷으로도 쓰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사전을 다 책으로 들고 다니면서 영어 외울 때는 씹어먹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사전이 500원이더라고요. 500원이요? 네, 그 사전. 그 다음에 88올림픽. 지금 88년생들은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을 텐데 88올림픽에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의 신청서라든가 자원봉사증. 그 다음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의 생활통지표랑 졸업 앨범. 그리고 그 당시 서울 시내버스 학생 승차권. 그 다음에 70년대 영화 포스터.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그 향수를 자극하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88 올림픽 때 요원, 자원봉사 요원 피켓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회자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맞물려서 좀 재밌는 그런 추억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렇게 이제 모아진 정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박물관 도시 서울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큰 저희의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소하게 작은 박물관들을 한번 처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시민생활사 박물관, 뭐 로봇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사진박물관, 민속음악, 봉제박물관, 뭐 서서울미술관, 도시재생박물관, 뭐 다양한 그 크고 작고 그런 다양한 박물관들을 만들 텐데 그때 당시에 아마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가치의 평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물품들은 서울특별시의 미래유산의 인증 대상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우리 시민들의 추억 여행을 자극하는 아주 재밌는 서울시판 진품 명품을 하고 있다는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한지연 실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죠.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따지하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아, 좀 너무 추워요. 네. 헌렁. 맞아요. 헌렁. 너무 추워요. 그래서 네. 자꾸 웅크리게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운동하세요? 네, 저는 매일 운동을 해요. 네. 주말에도 하고요. 네. 어떤 운동하세요? 저 국선도라는 운동을 하는데. 국선도? 네, 한국식 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한국식 요가, 국선도. 네, 온몸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도 되고요. 그리고 단전 호흡도 하는데 나중에 제 손에서 장풍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농담이에요. 근데 제가 네네. 궁금한 게 뉴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네. 그 TV 화면에, 자료 화면에 그 중국인들 관련된 뉴스는 특히 광장에서 이렇게 뭔가 도수체조 같은 것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뭔지, 저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거 궁금했거든요. 네, 그걸 바로 태극권이라고 하는데요. 태극권인가요? 네, 중국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네. 타이지拳. 타이치拳. 한 번 더. 타이지拳. 타이지拳. 네, 태극권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광장체조라는 게 있는데요. 또 광장체조라는 것은 또 뭐라고 발음하냐면 네. 광창우. 광창우. 한 번 더. 광창우. 광창우. 그렇죠. 아, 우가 체조예요, 우. 네네네. 우가 바로 체조를 뜻해요. 체조 네. 혹은 춤을 뜻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하고요. 아주 흔히 볼 수 있죠. 예. 태극 검이라든지 태극 부채춤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어요. 태극권 다시 한번. 타이지拳. 타이지拳. 한 번 더. 타이지拳. 타이지拳. 네, 그리고 광장체조라는 뜻의 표현은요. 네. 광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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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건강은 뭔가요? 건강. 건강이라는 표현은 네. 자, 한자어를 그대로 발음을 따와서 중국어로 찌엔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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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찌엔캉이라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찌엔캉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6842번님은요, 10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래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중국어 재밌습니다. 조금씩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샵 0945로 여러분의 이런 격려 문자 적극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도 같은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 자기 자신, 친구, 가족 누구나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으로 이어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 오늘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이슈 중에 저는 자율주행차 도로가 생긴다. 이거 좀 눈에 가던데 이 자율주행차 이거 뭔가요? 네, 자율주행차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한다는 말인데요. 예.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차의 여러 가지 센서 등을 이용해서 교통신호와 다른 자동차, 또 지형 지물 등을 파악해서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예.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센서와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 스스로 차량의 내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예. 대응하게 됩니다. 예. 현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와 IT 회사들이 이런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도 최근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고 사업 참여를 본격 선언했고 경기도가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도로를 경기도에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경기도가 오늘 그 착공식을 갖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지구를 조성하게 됩니다. 예.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2km 거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일반 자동차와 함께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는 2017년 그 제2 판교지구 완공에 맞춰서 자율주행차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 자율주행차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와 자율주행 버스, 버스의 그 운행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그 IT는 물론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과 관련이 깊어서 예. 우리나라가 좀 더 노력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관측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의 관점에서는 참 기대되는 신수종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운전기사로서의 자리가 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도로 설치 소식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메르스 종식일입니다. 앞서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그 경기도에서는 올해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것이죠. 모두 70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했던 경기도가 메르스 종식일을 맞아서 이런 그 감염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격리치료시설 부족과 역학조사 등 감염관리 전문 인력 부족, 또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부족과 취약한 병원 감염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의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건데요.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현재 29개 병상인 음압병상을 2019년까지 119개 병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51개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전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실험실을 보강하고 감염병 관리과조실 설치합니다. 또 민간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시군별 감염병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게 됩니다. 예. 이 메르스가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나 굉장한 참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좀 후속 조치를 그래도 특히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잘 보완하는 노력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희망산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잠시 후 10시부터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이어집니다. 10,000명의 희망산타 되어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는 이런 사랑을 또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02544-9544번입니다. 서울 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시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립니다. 케이크도 전달해드리고 아이들에게 또 푸짐한 선물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02544-9544입니다. 02544-9544 기아대책과 함께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10시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10,000명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10,000명의 희망 산타가 되어주세요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길거리나 백화점, 타 방송 등에서 흔히 들으실 수 있는 음악보다는 좀 클래식한 음원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은 죽어서도 떼돈을 버는 명사 중 한 명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입니다. 엘비스의 캐롤을 듣고 있으면 그가 왜 최고의 가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요. 그가 부른 여러 캐롤송 중 백미는 역시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지는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짱 감독님은 블루 크리스마스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그레이 크리스마스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대기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나누는 일들은 멈추지 말아야겠죠. 희망 산타 프로젝트 여러분 잊지 마시고 02-544번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